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2만 달러 시대의 환호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6만 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이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탈출 버튼을 찾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공포의 순간에 홀로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조용히 사모으는 베테랑이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웨이브 디지털 에셋의 CEO 데이비드 시머와의 인터뷰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보는 다른 현실은 무엇인지,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가 2026년 2월 3일에 진행됐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5천 달러였어요. 아, 3일에요? 그런데 불과 이틀 만인 오늘 2월 5일에 6만 5천 달러 선까지 무너졌으니까 상황은 사실 더 나빠진 셈이죠.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분은 2010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해온 뭐랄까 시장의 산증인이라는 겁니다. 2010년부터요? 와, 네, 그런 그가 지금 이 시점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왜 들어가는 걸까요? 단순한 배짱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각을 파헤쳐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야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네, 12만 달러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시머 본인도 8만 달러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봤지만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인정했거든요. 그가 짚은 핵심 원인이 뭐였나요? 그는 이 상황을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문제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대신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unusual dislocation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네. 핵심은 거대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순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환이요? 네. 이들이 암호화폐 같은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원자재와 금속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의 모든 운동량과 자금 흐름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진단입니다. 잠깐만요. 대형 펀드들이 자금을 옮기는 게 원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꼭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더 매력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비정상이라는 단어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이라는 건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파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하. 말하자면 암호화폐가 못나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다른 자산에 투자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ATM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ATM이요? 네, 실제로 그는 암호화폐가 기술주, 특히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변동성, 즉 베타가 훨씬 크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한 2.5% 떨어질 때 암호화폐는 막 10%씩 떨어지는 식으로요. 이번 하락도 그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모든 하락이 똑같은 하락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파는 것과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이걸 구분하는 게 베테랑의 시각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암호화폐가 못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금이랑 원자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자금이 잠시 외출한 거다.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 외출이 언제 끝날까요? 특히 금 가격이 5천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시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힌트를 줬나요? 네, 그는 현재 금 시장의 과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금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온스당 약 1,500달러 수준인데 현재 가격은 5,000달러에 달하니까요.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은 무시할 수 없지만 언젠가 원자재 시장의 열기가 식고 안정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르던 매도 압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기회라는 말은 참 좋지만 당장 계좌가 반토막난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포스럽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는 지난 며칠간 실제로 매수에 나섰다고 밝혔어요. 그 기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에 기반하는 건지 그냥 싸니까 산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의 전력은 아주 명확해요.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안전성. 네, 그래서 수많은 알트코인 대신에 이 분야의 두 거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 전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자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거죠. 2010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니 상상도 안 가네요. 그때는 피자 2판 사 먹던 시절인데 말이죠. 네, 정말이죠. 그런 사람이 보는 시장은 확실히 우리와는 시간축 자체가 다르겠네요. 그의 눈에는 지금 이 40%짜리 하락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베테랑과 신규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는 고점 대비 40% 하락이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심각한 조정이라고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심각한 조정도 아니다. 네, 오히려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견고한 진입 시점이자 괜찮은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심각한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네요. 우리에겐 거의 재앙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도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죠. 네,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가? 당연하다. Could it go lower? Absolutely. 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깊은 크립토 윈터도 겪어봤다는 거죠. 하지만 십수년간 수많은 등락 사이클을 온몸으로 겪어온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만한 가치가 있는 시점이라는 강한 확신을 내비친 겁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군요. 그렇다면 그 자신감의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파고 들어보죠. 인터뷰에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명확한 펀더멘탈에 기반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네. 그가 주목하는 미래의 촉매제는 무엇인가요? 그는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단기와 중기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규제의 이야기군요. 보통 규제라고 하면 시장을 억누르는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시몬은 이걸 오히려 거대한 호재로 보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규제가 돈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설적인 부분이죠. 이 법안은 은행이나 거대 금융기관들이 어떤 자산을 암호화폐로 분류하고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기준을 세워주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거대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머뭇거렸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말 그대로 제도권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는 셈입니다. 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을 제거해 줌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키운다는 논리군요. 정치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여러 암호화폐 벤처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것이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만들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해요. 그래서 그는 향후 8개월에서 9개월 안에 시장에 긍정적인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의 명확성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장기적인 비전, 이른바 펀더멘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의 핵심 투자 철학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DeFi. 네, 즉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적인 중개자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 위에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죠. 그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이런 DeFi 상품들이 더 이상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금융 생활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상이 된다.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파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일 텐데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탄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기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탄생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각국 정부의 부채는 더 늘어났죠. 바로 이 점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라는 현실적인 변화가 거대 자본의 물꼬를 터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의 미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그 가치를 뒷받침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 인터뷰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측까지 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만큼 현재 가격이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번에 이더리움도 추가 매수했다고 했는데 4,880달러 고점에서 2,200달러까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하락폭이 컸죠. 이더리움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생각은 어떤가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로 네거티브 감마라는 기술적인 요인을 지적합니다. 네거티브 감마.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거티브 감마를 쉽게 설명하면 한쪽으로 잔뜩 기울여진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소요? 네, 너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상승이라는 시소의 한쪽 끝에 모두 올라타 있었던 거죠. 특히 앞서 말한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같은 호재를 기대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데 돈을 건, 즉, 롱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아, 모두가 한 방향만 쳐다보고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기울자 겁을 먹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소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 결과 시소는 균형을 잃고 반대편으로 세게 내동댕이 쳐진 거죠. 작은 움직임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연쇄적인 매도, 즉 거대한 폭포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더욱 부추긴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한쪽으로 쏠려있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더 가팔라졌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기울어진 시소는 언제쯤 다시 균형을 찾을 거라고 보나요? 그는 이 롱 포지션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 압박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는 이 기술적인 압박이 해소되고 나면 2,800달러에서 3,000달러 선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꽤 빠른 회복이네요. 네,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 시장은 다시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겠죠. 실물 자산, RWA를 토큰화해서 거래하거나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결제하는 등 탈중앙화 금융의 거의 모든 핵심 요소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더리움이 디파이 생태계의 심장, 헐트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소게임 같은 기술적 요인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만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믿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데이비드 시머레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각을 정리해보면 이번 하락은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가 무너진 위기가 아니라 원자재 시장으로 향하는 거대한 자금 이동의 파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자 전략은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오히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의 명확성이 가져올 제도권 자금의 유입을, 장기적으로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거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처음 생겨난 이유, 즉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더 큰 자본을 불러들일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멈의 이 낙관적인 분석은 사실 두 가지 커다란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아, 가정이요? 첫째, 원자재로 외출했던 자금이 결국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장의 순환에 대한 가정. 그리고 둘째,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가 정치적 잡음 없이 의도대로 통과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정치에 대한 가정입니다.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 중 당신이 보기에 어느 쪽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일까요? 아니면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적 절차일까요?